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5살 때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도 몸이 피곤하거나 마음이 복잡할 때면 그날의 일이 꿈에 나타납니다. 50년도 넘은 일인데 아직도 그 순간의 냄새까지 생생하게 기억나요. 아마 돌아가신 엄마는 몰랐을 거예요. 제가 그 끔찍한 기억을 이후 10여 년에 걸친 지옥 같은 삶을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걸요. 엄마는 옛날 분이라 아이들의 마음속 상처에는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만약 그런 걸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5살인 저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겠죠. 특히 아버지가 눈앞에서 사고를 당한 그날 이후에는요. 사건이 있었던 그날 엄마와 아빠는 싸우고 있었어요. 아빠는 엄마에게 크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엄마는 급하게 저와 오빠 손을 잡고 집을 나왔습니다. 아빠는 좋은 분이셨어요. 하지만 가끔씩 걷잡을 수 없이 화를 내곤 하셨죠. 나중에 생각해보니 아빠가 정신적으로 조금 아프셨던 분 같습니다. 아무튼 아빠가 화를 내면 엄마는 저희를 데리고 집을 나갔죠.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어리둥절했지만 저보다 6살 많은 오빠는 늘 뾰루퉁해 있었어요. 그날도 오빠는 집에 남겠다고 했지만 엄마가 억지로 오빠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오빠를 달래려고 짜장면 먹으러 갔던 기억도 나요. 사건은 짜장면을 먹고 돌아오는 길에 일어났습니다. 평소라면 엄마가 저희를 데리고 집을 나갔을 때 아빠가 저희를 찾는 경우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아빠가 집 밖에까지 나와서는 저희를 부르고 계셨거든요. 저야 아빠가 반가워 신나게 아빠를 불렀죠. 엄마가 말렸지만 아빠는 저희를 보고 달려오셨어요. 그 순간 골목에서 큰 트럭이 튀어나왔고 아빠는 그 트럭에 치이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 기억은 마치 영화를 보는 것처럼 흐릿해요. 아빠는 트럭 아래 깔려 피투성이가 되었고 저는 아빠에게 달려가려 했습니다. 오빠가 저를 붙잡았지만 저는 계속 아빠에게 가려 했지요. 그렇게 저는 5살 때 눈앞에서 아빠를 잃었습니다. 그 충격으로 저는 한동안 말을 하지 않았대요. 그런 저를 보며 오빠는 속상해하며 화를 내기도 했죠. 엄마는 그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간 지나면 된다. 원래 어릴 때 기억은 금방 잊혀져. 괜찮다. 하지만 저는 그 이후로도 오랫동안 괜찮아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아빠가 돌아가시고 1년도 되지 않아 엄마는 새 아빠라고 하며 어떤 아저씨를 데려왔거든요. 어린 마음에 돌아가신 아빠가 눈도 못 감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엄마와 그 아저씨는 아주 친해 보였어요. 처음에 그 아저씨는 저와 오빠 눈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엄마와 밖에서 데이트를 하곤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집에 자주 오기 시작하더니 어느 날은 그 아저씨가 짐을 싸들고 아예 우리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딱 7살 생일을 하루 앞둔 날이었어요. 그때 아저씨가 말했죠. 내가 네 생일 선물이다. 오늘부터 아빠라고 불러. 그런데 이상하죠. 그 쉬운 아빠라는 단어가 입에서 도저히 안 나왔어요. 머뭇거리자 엄마가 나서서 변명처럼 말했죠. 얘가 워낙 숫기가 없어서 그래. 자기도 얘 어렸을 때부터 봐서 알잖아. 뭐 차츰 익숙해지겠지. 그나저나
우리 참 고생했다. 그치? 그때는 그 대화가 무슨 뜻인지 전혀 몰랐어요. 다만 아빠를 잃고 말까지 잃은 저에게 그들의 대화는 마치 화살처럼 마음에 박혔죠. 그리고 몇 년이 지나 제가 조금 더 커서야 그 말들이 무슨 뜻이었는지 알게 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저와 나이 차이가 났던 오빠는 그 당시의 상황을 이미 알고 있었더라고요. 어렸을 때 저는 오빠가 왜 그렇게 아저씨에게 대들고 왜 항상 삐딱하게 굴까 궁금했고 때론 오빠를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엄마와 그 아저씨는 불륜 관계였던 거예요. 아빠가 무뚝뚝하고 신경쇠약처럼 가끔씩 화를 내니까 엄마는 그런 아빠에게 점점 지쳐갔고 결국 다른 사람에게 마음이 끌렸던 거죠. 달콤한 말로 엄마를 사로잡은 다정한 남자에게 빠졌던 겁니다. 결국 아빠에게 그 사실이 들켰고 그날 큰 부부싸움 끝에 아빠가 돌아가신 거였어요. 저는 그때까지 혼자서만 고민하며 일기장에 속마음을 쓰고 있었는데 오빠가 그걸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오빠가 갑자기 저를 놀이터로 데려가서는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아빠는 엄마한테 우리 둘은 두고 나가라고 했어. 넌 엄마 자격도 없다고 싸우셨던 거야. 엄마는 자식은 못 준다 이러고 우리 둘 잡고 나온 거고. 우리 생각해서 엄마는 아저씨 정리하고 아빠한테 사과할 생각이 있었다고는 하더라. 그런데 뭐 아빠는 돌아가시고 결국 저 아저씨랑 살잖아. 내가 볼 때는 돌피하려다가 똥 만난 것 같긴 하지만. 오빠의 씁쓸한 마지막 말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저씨는 겉으로는 한없이 다정하고 부드러워 보였지만 알 수 없는 무언가가 건드려지면 걷잡을 수 없이 폭력적으로 변했습니다. 물건을 마구 집어던지고 때로는 위험한 물건까지 휘둘렀지요. 그럴 때마다 엄마는 겁에 질려 도망을 갔고 오빠는 점점 아저씨에게 대들기 시작했어요. 고등학교 3학년이 된 오빠는 덩치도 그 아저씨보다 훨씬 커졌고 힘도 세졌습니다. 더 이상 당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있었죠. 그러니 아저씨와 오빠 사이가 좋아질 리가 없었어요. 계속 부딪히고 반항하고 아저씨는 분해서 부들거리기를 1년. 결국 오빠 나이 20살 때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사실 그 싸움은 오해에서 비롯된 부분도 있었어요. 제가 엄마에게 심하게 반항을 하며 문을 걸어 잠갔는데 아저씨가 밖으로 나와서 대화하라고 엄마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던 중이었죠. 제가 아무 반응도 없으니 화가 난 아저씨가 제 방문을 따려고 했고 그때 오빠가 집에 들어왔어요. 오빠는 계부가 제 방문을 따고 있는 걸 보고 선을 넘었다고 생각했겠죠. 그 일로 두 사람은 격하게 싸우기 시작했고 결국 경찰까지 부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엄마가 오빠가 아닌 아저씨 편을 들은 거예요. 그날 오빠는 짐을 싸들고 집을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죽든 살든 마음대로 해. 이놈의 집구석 다시는 안 돌아와. 처음엔 며칠 반항하다 돌아올 줄 알았어요. 하지만 오빠는 진심이었고 그 뒤로 정말 칼같이 인연을 끊었습니다. 아저씨는 그때부터 오빠 욕을 입에 달고 살았고 엄마도 그걸 참지 못하고 아저씨와 자주 싸우게 됐지요. 결국 오빠가 집을 나가고 1년 뒤
엄마는 그 아저씨와 헤어졌습니다. 엄마는 오빠를 찾으려고 백방으로 수소문했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오빠는 마치 땅속으로 사라진 것처럼 흔적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친한 친구들도 오히려 엄마와 저에게 오빠 찾으면 꼭 연락달라고, 친구들과도 완전 연 끊었다고 걱정을 했죠. 다행히 저는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하게 됐어요. 저를 아끼고 이해해주고 평범하고 속 깊은 사람과요. 결혼식 날 엄마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오빠가 있었으면 아마 자기 일보다 더 기뻤을 거다. 아휴, 죽었는지 살았는지만 알면 내 앞에 얼굴 안 보여줘도 되는데 정말 생사만이라도 알고 싶다. 엄마의 말 속에는 오빠를 향한 깊은 그리움과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도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오빠가 어디선가 잘 지내고 있기를 바랄 뿐이었죠.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모든 일이 엄마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다른 남자와 살림만 차리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래서 오빠를 그리워하는 엄마의 마음도 어느 정도는 거짓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직접 아이를 낳고 키워보니 엄마의 그 마음이 전부 거짓은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부모로서 자식을 향한 그리움과 미안함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죠. 엄마도 그런 마음이었겠구나 싶더라고요. 결혼 이후 저도 오빠를 찾으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했어요. 주기적으로 사람을 써서 찾아보았지만 돈만 날리고 소용없었죠. 자기 몸을 잘 돌보지 않았던 엄마는 제가 40을 넘긴 이후부터 시름시름 아프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할머니들이 그렇잖아요. 골골 80이라고 시름시름 아픈 사람이 더 오래 산다고요. 엄마가 딱 그랬어요. 60이 조금 넘었을 때부터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었지만 큰 병 없이 계속 편찮으셨죠. 그렇게 자잘하게 아프면서도 70, 80을 넘기셨어요. 남편도 제 아들도 외할머니가 100살까지 사실 거라고 농담처럼 말했지만 인생은 참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어느 겨울 가벼운 감기인 줄 알았던 게 갑자기 폐렴으로 이어졌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가셨습니다. 전날까지만 해도 내일 큰 병원 가서 폐 사진 찍어봐야겠다고 하셨는데 그날 밤새 세상을 떠나셨어요. 엄마가 떠난 후 오랜만에 간 엄마 집은 온통 오빠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한편에는 저와 제 아들, 남편의 사진도 있었지만 엄마에게 오빠는 풀리지 않는 숙제 같은 존재였던 것 같아요. 사실 엄마가 돌아가시기 2년 전쯤 이러다 엄마가 정말 눈도 못 감으실 것 같다는 생각에 흥신소에 의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일로 아들과 저 사이에 갈등이 좀 생겼어요. 아들이 결혼을 생각하던 여자가 있었는데 아마 결혼식이나 신혼집 규모에 대한 요구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저나 남편에게 기대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남편은 그런 부분에서 아주 냉정한 사람입니다. 아들이 들어 누워 시위를 해도 남편은 그 배를 밟고 지나갈 사람이라 아들은 저에게 기대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제가 친정 엄마의 한을 풀어주겠다고 흥신소에 돈을 쓴다고 하니 아들이 펄펄 뛰었어요.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를 사람을 찾겠다고 돈을 쓸데없이 쓴다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순간 부화가 좀 났어요. 아니 말이야, 바른 말이지. 제가 제 돈 내 엄마한테 쓰겠다는데 왜 지가 열을 내요? 내 오빠를 찾겠다고 내 돈을 쓰겠다는 건데요. 그때 문득 아들이 제 돈을 은근히 자기의 유산으로 생각하고 있었나 하는 괘씸한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처음엔 500에서 600만 원 정도만 쓸 생각이었는데 화가 나서 2천만 원을 과감하게 흥신소에 쏟아부었습니다. 남편도 놀라고 친정 엄마도 놀랐고 아들은 너무 충격을 받아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엄마, 그 2천이면 전셋집 사이즈가 바뀌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내 돈 내가 쓰겠다는데 너야말로 왜 그래? 솔직히 마음은 불편했어요. 어느 부모가 아들한테 뭔가 아끼고 싶고 해주기 싫겠어요. 하지만 아들의 마음 댐댐이가 글러먹었잖아요. 저도 홧김에 2천만 원을 확 써버리긴 했지만 결국 그 돈은 쓸데없이 쓴 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몇 달 뒤 흥신소에서 연락이 왔는데 그들도 정말 최선을 다했지만 오빠의 흔적을 찾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2천만 원이나 들여 들은 소식치곤 실망스러웠지만 그날 이후 엄마가 오빠에 대한 많은 집착을 내려놓으신 것도 사실입니다. 엄마는 그 사람들도 못 찾으면 오빠는 이미 세상에 없거나 외국에 나가서 다른 사람으로 살고 있을 거다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오빠에 대한 집착을 버린 엄마는 급속도로 쇠약해지셨죠. 마치 오빠가 엄마의 마지막 생명줄이었던 것처럼 그걸 놓으면서 엄마는 점점 기운을 잃어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2년을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엄마의 장례식장에서 남편이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홧김에 흥신소 비용 쓰고 그런 건 나도 알아. 그런데 장모님 돌아가시고 나니 그거라도 한 게 마음의 위안이 되네 그려. 할 만큼 하고 애쓸 만큼 애썼으니 너무 속상해하고 자책하지 마소. 남편의 그 말을 듣고 저는 발인 때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을 한없이 쏟아냈습니다. 사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마음고생이 정말 심했거든요. 아들 때문에도 그리고 결국 결혼한 며느리 때문에도 속이 뒤집어지는 일이 많았어요. 흥신소 비용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결혼을 1년 미뤄서 한 아들은 그 모든 원망을 저에게 돌렸습니다. 며느리라고 뭐가 다르겠어요. 제 속으로 낳은 아들도 그러는데 며느리가 효부일 거라는 기대는 정말 어불성설이었죠. 사실 며느리와의 관계는 결혼을 준비할 때부터 좀 대면대면했어요. 보통 상견례 자리에서는 시부모가 마음에 안 들어도 생글생글 웃으며 예의를 지키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사회생활하는 요령이고 기본 성품이 드러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며느리는 상견례 내내 고개를 외로 끄고 밥알만 새고 있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었죠. 더 기막힌 건 아들이었습니다. 말끝마다 우리 애기가 마음의 상처를 받아 그렇다며 며느리를 감싸는 거예요. 그 순간 사돈 내외가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만 아니었으면 아들 등짝 한 대 쳤을 겁니다. 그날 상견례에서 저는 어느 정도 며느리에 대한 기대를 내려놨어요. 자기 친엄마도 손을 못 대는 상황에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싶었죠. 나중에 알고 보니 사부인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나중에 결혼 후 알게 된 사실인데 사부인이 친엄마가 아니었더라고요.
그것도 애들 결혼 초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으면 모를 뻔했어요. 보통 신혼여행을 다녀오면 친정에 먼저 인사 가잖아요. 그때 이것저것 챙겨오곤 하는데 사실 저희는 그런 거 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결혼식도 며느리가 원했던 대로 인당 식대 20만 원짜리로 못하고 10만 원대에서 했다고 내내 뾰로통에 있었으니 이바지 같은 건 기대하지도 않았죠. 줄 것도 없으니 바랄 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마음을 놓았어요. 내 아들이 아니라 이제는 며느리의 남편이자 다른 집의 가장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아들 부부가 인사도 오지 않는 거예요. 공항에서 전화 한 통 없길래 피곤하겠거니 했지만 하루 이틀이 지나도 연락이 없으니 걱정이 되더라고요. 다녀왔다, 나중에 전화하겠다 정도만 하면 되잖아요. 아들 전화는 꺼져 있고 더 답답한 건 저희 부부가 며느리 전화번호를 모른다는 겁니다. 며느리가 시부모와 전화나 문자 주고받는 게 싫다며 아예 안 알려줬거든요. 어이가 없었지만 본인이 알려주기 싫다면 굳이 물어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렇다고 애들 사는데 자주 참견할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가족인데 비상 연락망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나 싶기도 했죠. 그래도 일이 커질까봐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 애들이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건지 무슨 사고라도 난 건지 알 길이 없었어요. 결국 불안한 마음에 사부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부인이 너무 놀라며 말을 더듬더군요. 알고 보니 애들이 신혼여행지에서 크게 싸워서 도착하자마자 각자 표를 끊고 이틀 만에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며느리는 이혼한다고 난리를 피우며 며칠 동안 친정에 있었고 아들은 신혼집에서 고집을 부리며 버티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사부인도 딸의 고집을 꺾지 못해 손을 놓고 있었다는데 또 자기네들끼리 화해라도 했는지 갑자기 좋아 죽더래요. 아유, 제 속으로 낳은 거 아니라고 오냐오냐만 했더니 아주 제멋대로입니다. 제가 면목이 없습니다. 네? 속으로 낳은 게 아니라뇨? 모르셨어요? 사부인이 몹시 당황하며 어쩔 줄 몰라 하시더니 저에게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며느리가 친딸이건 아니건 상관없어요. 이미 결혼을 했고 아들이 그 사실을 알면서도 말을 안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부인이 마치 큰 죄라도 지은 것처럼 안절부절 못하길래 일단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에서 며느리의 실체, 아니 본래 성격을 알게 되었어요. 사부인이 이야기하기를 며느리가 중학교 3학년 때 친엄마와 사별하고 바깥사돈과 중매로 만나 결혼을 했다고 하더군요. 처음엔 며느리가 안사돈에게 적대적이길래 친엄마와 사이가 아주 좋았나 싶었는데 그것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냥 성격 자체가 까다롭고 제멋대로였던 거예요. 사부인도 저에게 솔직히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정말 많이 가르치고 다듬어서 시집을 보냈어야 하는데 면목이 없습니다. 그래도 결혼하면 좀 달라지려니 막연하게 생각했었는데 그것도 제 불찰입니다. 제가 안 그래도 시댁 어르신들 걱정하시니까 바로 전화드리라고 했는데 아유, 제가 방금 통화를 해보니 둘이 신혼여행을 다시 갔다네요. 네? 신혼여행을 다시 갔다고요? 저는 너무 놀라 입을 떡 벌리고 말았습니다. 알고 보니 신나게 싸우느라 파리까지 가서도 사진 한 장 못 찍은 며느리가 신혼여행 사진은 있어야 한다고 고집을 부렸나 봐요. 그러니 이 멍청한 아들놈이
또 그 말을 들어주겠다고 휴가를 연장하고 똑같은 코스로 파리를 다시 간 겁니다. 호텔 비용만 3일에 200만 원이 넘는 고급 호텔이었는데 그 돈을 날려먹고 또 갔다는 것도 어처구니였고 그걸 저한테 말 한마디 없이 처리한 게 더 기막혔어요. 그제야 왜 아들 전화가 계속 꺼져 있었는지 알겠더라고요. 거짓말할 핑계를 찾느라 정신이 없었겠죠. 속이 뒤집어져서 남편에게 하소연했는데 남편이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장가 갔으니 신경 끄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빠 맞나 싶을 정도로 무심하게 말하는 남편을 보니 확 쥐어받고 싶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뭐라고 말해봐야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신혼여행 사건은 그냥 묻기로 했어요. 며칠 뒤 아들이 겨우 연락을 하더니 변명 아닌 변명을 늘어놓더라고요. 저는 딱 잘라서 그래서 올 건지 안 올 건지만 말하라고 했죠. 아들은 제가 꼬치꼬치 캐물을 줄 알았다가 쉽게 넘어가니 반색을 하며 이러는 겁니다. 하야마, 안 그래도 할 말 있는데 오늘 저녁에 갈게요. 그렇게 아들 부부는 자기들 편한 날짜에 불쑥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결혼한 지 한 달이 다 되어서야 처음으로 본가에 온 거였죠. 솔직히 저는 며느리가 민망한 얼굴이라도 하거나 죄송하다는 말이라도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도 제 욕심이었나 보더라고요. 와서는 셀쭉하게 고개만 한번 숙이더니 거실 구석에 가서 툭 앉아버리대요. 아들은 제 눈치만 살살 보면서 어적거리다가 남편이 눈짓을 하니까 그제야 며느리가 와서 말하더라고요. 어머님, 뭐 좀 도와드릴까요? 제가 솜씨가 없어서 방해만 될 것 같기는 한데. 아니다. 가서 쉬어라. 신혼여행을 2번이나 다녀왔으니 얼마나 고되니. 아직 시차도 적응이 안 됐을 텐데 방에 들어가서 좀 자든가. 제가 진짜 최대한 무심하게 툭 얘기했거든요. 그러자 아들과 며느리 얼굴이 순식간에 볼만하게 변하더군요. 뭐라 변명할 거리도 찾지 못한 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저는 모른 척 부엌 일만 계속했고 남편은 못 들은 척 거실에서 책만 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마치 똥 싼 강아지처럼 안절부절 못하며 제 옆에 맴돌았고 며느리는 뭐가 그렇게 분했는지 씩씩거리더니 어느 순간 사라졌어요. 밥을 어떻게 먹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어색한 분위기였죠. 그 와중에 남편만 유유히 갈비를 뜯고 밥을 2 그릇이나 먹더라고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요. 아들과 며느리는 먹는 둥 마는 둥 하다가 할 말이 있다더니 결국 한마디도 못하고 꽁지 빠지게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거참, 그걸 못 참고 그렇게 질러야 속이 시원했어? 아니, 내가 무슨 부처님 가운데 토막이야? 자식놈들이 그따위로 했는데 내가 불러다 앉혀놓고 혼을 내기를 했어? 아니면 며느리 머리채라도 잡고 잡돌이라도 했어? 내 입 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사실 더하고 뺀 거 없이 말하는 것도 못해? 아이고, 화내지 마. 정작 화내야 할 곳에는 못 내고 왜 나한테 이래? 뭐라 하는 거 아니야. 잘했어. 치놈들도 뜨끔한 건 있어야지. 남편이 무뚝뚝하게 그 한마디를 하는 걸 들으니 마음이 좀 풀리더라고요. 그래도 이 인간이 내 속을 좀 아는구나 싶었죠. 그날 저녁 아들이 아주 풀이 죽은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것저것 주섬주섬 변명을 하면서 어떻게 알았냐고 묻길래 혹시 사부인께 폐가 달까봐 그냥 모르는 척했습니다. 엄마 바보 취급하지 마라 하고 끊어버리려는데 아들이 뜬금없이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아이 엄마, 신혼여행 2번 간 게 아니고
사업 아이템 살펴보려고 간 거 저 사람이 동행해 준 거예요. 사업? 갑자기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아들 입에서 나온 말은 정말 제정신으로는 듣기 힘들 정도로 짜증나고 어이없는 거였습니다. 아니, 사업을 하겠다고 하더군요. 그것도 저랑 남편이 살고 있는 이 집을 팔아서 사업 자금을 마련하고 자기 집에서 우리랑 같이 살자고요. 며느리가 고개 외로 꼬고 말도 안 섞는 상황에서 어떻게 같이 살겠어요? 저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며 이 집은 절대 못 건드린다고 버럭 소리를 질렀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사실 저와 남편은 넉넉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일 때문에 전국을 돌아다니는 아버지 대신 고모집에서 자랐어요. 그래서인지 제가 아들을 임신했을 때 남편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일을 2개, 3개 해서라도 아이 키우고 당신 먹고 살게 할 테니 집에서 애 키워줘. 나 집에 오면 밥상 내주고 아이 잘 키워주면 나 당신한테 아무것도 안 바랄게. 밥도 반찬 이것저것 해달라는 거 아니야. 그냥 찬밥 물에 말아줘도 좋으니까 나 밥 먹을 때 앞에 앉아만 있어줘. 내가 당신한테 바라는 거 그거 하나야. 남편의 말을 듣고 저도 일하고 싶은 마음을 꾹 눌러가며 전업주부로 살았습니다. 남편은 성실했지만 가난해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고 제가 조금씩 모아둔 돈은 결국 흥신소 비용으로 써버렸죠. 물론 노후에 대비해 조금은 모아둔 돈은 있지만 집을 팔고 살 정도는 아닙니다. 아들도 그걸 분명히 알 텐데 무슨 생각으로 그러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그렇게 버럭 거절하니까 아들이 무슨 일이 급한지 득달같이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뭔가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느낀 모양이죠. 엄마, 아니 나 진짜 사업이 너무 하고 싶어. 아니 꼭 해야 해. 그러니까 정말 한 번만 믿고, 응? 사실 아들은 평소에 이렇게 조르는 타입의 아이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엄마의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뭔가 심상치 않게 애가 달아서 졸라대는 모습을 보니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마치 극한 상황에 몰린 것처럼 절박해 보였어요. 그게 단순히 사업을 하고 싶다는 이유만은 아닌 것 같았죠. 너, 네 마누라가 사업하래? 가서 사업자금 받아오래? 어? 아이, 그게 아니고, 내가 진짜 사업이 하고 싶어서 그런 건데. 그래서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인테리어 잘해서 카페 하나 차리면 엄마, 요즘엔 어지간한 중소기업 연봉 한 달에 번대. 핫플레이스 되고 막 그러면. 그래서 새애기가 사장님 마누라 하고 싶대서 하는 거야? 그거 아니라니까. 아니긴요. 아들이 발끈하는 모습이 딱 도둑질하다 걸린 사람처럼 보였어요. 저는 한숨을 푹 쉬며 아들을 돌려보냈지만 그날 이후로 아들과 며느리의 합동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전화번호도 알려주지 않던 며느리가 이틀이 멀다 하고 집에 찾아와 알랑방구를 끼는 모습이 어찌나 속보이는지 어이가 없을 정도였죠. 그런데 참 신기한 게 부모 마음이라는 게 자식이 뭘 해도 결국 품게 되더라고요. 애들이 이렇게 자주 드나드는 목적이 뻔히 보였고 그 자체가 기막힌데도 자주 보니 좋더라고요. 그래도 자식이 오면 고기라도 사서 굽고 좋아하는 반찬도 해주고 싶어지니까요. 며느리는 평소엔 젓가락으로 깨작거려서 먹는 걸 안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자기 나름대로 잘 보이려는 건지 먹성도 좋아졌어요. 얄밉고 답답한 건 둘째치고 잘 먹으니 더 먹이고 싶더라고요. 그게 부모 마음이겠죠. 그러다 한 달쯤 아이들이 들락거리던 어느 날
반찬을 넉넉히 준비해서 싸주려고 했습니다. 느낌의 아들과 며느리가 더 이상 오래 집에 들락거리진 않을 것 같았어요. 며느리도 살가운 척하는 게 줄어들고 아들은 점점 조바심 내며 짜증을 내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곧 알람 방구도 그만두겠구나 싶어서 그 전에 한 번이라도 더 챙겨 먹이자는 마음이었죠. 남편은 속이 없냐고 했지만 엄마니까 한 번 더 참자고 생각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들은 오자마자 안달복달하면서 자금이 마련되면 투자를 하겠다는 사람이 전화 주기로 했다고 하면서 다리를 달달 떨었어요. 그러면서 전화기에서 한시도 손을 떼지 않고 정신 사나울 정도로 자기가 얼마나 잘 모실 수 있는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을 하더라고요. 저는 정신 없으니 저리가 있어라 했지만 옆에 붙어서 계속 떠드니 밥이고 뭐고 빨리 보내고 싶어졌습니다. 대충 밥을 먹고 나갈 준비를 하길래 저는 미리 준비한 반찬을 며느리에게 건넸어요. 그때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굳더라고요. 너희 잘 먹는 반찬 좀 나눠 담았다. 가서 밥 챙겨 먹어. 집에서 밥 잘 안 먹는데. 사업한다며? 돈이 줄줄 새 나갈 텐데 한 푼이라도 아끼려면 집에서 밥 먹어야지. 아니, 어머니도 진짜 놀리세요? 자금이 있어야 사업을 하죠. 진짜. 며느리가 살짝 발끈하는 걸 보고 그때부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들은 정신없이 화장실 다녀온다며 설레발을 치고 저희 부부도 정신이 없었죠. 그렇게 얼레벌레 잘 가라며 보내고 나서 돌아섰는데 현관에 반찬 가방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얘네들이 정신없어서 놓고 갔나 싶어 급히 가방을 들고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마침 차가 막 출발하려 하길래 멈춰 세우고 반찬 가방을 건네줬죠. 그런데 며느리가 가방을 받으면서 표정이 영 떨떠름하더라고요. 그제서야 이게 일부러 놓고 간 거구나 하는 짐작이 들었어요. 줘봐야 제대로 먹지도 않을 걸 내가 애써서 쓸데없는 짓을 했구나 싶으니 마음이 아팠지만 어쩌겠어요. 남편도 비슷한 걸 느꼈는지 올라오는 내내 한숨을 푹푹 쉬더군요. 집에 돌아와서 보니 아들이 전화기를 두고 간 걸 발견했어요. 하루 종일 그렇게 손에서 놓지 않고 안절부절 못하더니 결국 정신없이 두고 간 거죠. 전화기가 없으면 얘가 불편하겠다 싶어 남편과 함께 갖다 주기로 했습니다. 며느리 전화번호를 알면 미리 연락이라도 할 텐데 결국 무작정 가기로 했죠. 서둘러 남편 차를 타고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저희가 따라가서인지 아파트 입구에 다다르니 저 앞에 아들 내외 차가 보이더라고요. 얼른 전화기를 전하려고 다가가려는 순간 정말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차에서 내리며 쾅 문을 닫는 며느리 손에는 제가 준 반찬 가방이 있었어요. 먼저 내려서 올라가려나 싶었는데 며느리는 놀랍게도 제가 준 반찬을 그대로 음식물 쓰레기통에 던져 넣는 겁니다. 통째로 반찬통도 가방도 귀찮다는 듯 확확 던져버리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놀라 저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늘 조용하던 남편도 그 순간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정말 처음이었어요. 며느리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모습을 본 게요. 아버님, 그러니까 그게 지금 보신 건 그러니까. 너 진짜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애였냐? 이딴 짓을 하면서도 나한테 아버님이라는 말이 나와? 아빠. 자기 마누라 뒷공무니를 졸졸 쫓아다니는 못난 아들놈이 어느새 나와 자기 마누라 옆에 서더라고요.
진짜 한 쌍의 바퀴벌레가 따로 없었습니다. 저딴 것을 낳고 내가 미역국을 먹었으니 내가 제일 얼빠진 인간이다 싶더라고요. 넌 이 와중에 그래 음식물이랑 그릇이랑 분리해서 버리는 마지막 양심도 없더라. 아주 싹퉁바가지 없는 짓거리는 야무지게 골고루 한다. 응? 그러니까 먹지도 않는 걸 왜 자꾸 주시냐고요. 이건 어머니도 잘못... 아, 그래? 준 사람이 잘못이야? 그러면 내가 준 돈으로 사업하다 말아먹으면 그 돈 준 나 때문에 사업이 망한 거겠네. 얘, 절대 못 주겠다. 무서워서. 아이, 엄마. 왜 얘기가 그렇게 흘러가는데? 시끄러. 어디 뚫린 입이라고 엄마 소리를 입에 올려? 어이구 진짜 내가 미친 인간이지. 저런 것들 아구창에 쳐놓겠다고 돈 써서 반찬하고. 너 내가 저 그릇 다 사서 새 걸로 준 거거든? 내가 그릇값이랑 재료값이랑 내 수고비까지 싹 다 청구할 테니까 1원 한 푼까지 싹 다 입금해. 여기까지 온 기름값, 우리 인건비는 나한테 입금해. 이것들이 아주 버르장머리가 개판이야. 아들 내외가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는 모습을 뒤로하고 돌아오는 길에 저는 아들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동안 한 달 넘게 해먹인 밥값, 제 인건비, 그릇값을 다 합쳐서 98만 7,600원을 딱 청구했죠. 아들로서는 어이없었겠지만 혹시라도 이걸 저한테 주지 않으면 집을 안 팔고 사업 자금이 날아갈까봐 무서웠던 모양입니다. 제깍 돈을 보내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저렇게 100원 단위로 돈을 보낼 때는 자기가 잘못한 게 있으면 차라리 100만 원을 보내던가 아니면 1,000원 단위로 딱 끊어 보내지 않나요? 그런데 아들은 정말 딱 98만 7,600원을 정확하게 보내더군요. 그 순간 제 마음에서는 아들과의 끈이 뚝 끊어져 나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진심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너무 외로워졌어요. 남편은 솔직히 피부치는 아니잖아요. 내 삶의 피부치라고는 아들 하나뿐인데 그 아이마저 이렇게 돼버리니 나는 진짜 곁에 둘 곳이 없구나 하는 마음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기네들도 뭔가 잘못한 건 알았는지 한동안은 연락도 없고 똥줄 탄 아들만 가끔 전화해서 안달을 부렸어요. 저는 그런 전화를 그냥 무시하며 지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에는 요즘 스팸 전화가 많으니 그저 그런 전화겠거니 하고 무시했어요. 그런데 몇 번을 무시한 후에 온 문자를 보고 저는 너무 놀라서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뛰쳐나갔습니다. 놀란 제 앞에 그동안 눈에 선하던 한 사람이 울먹이며 서 있었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뛰쳐나간 저를 따라 나온 남편이 저한테 계속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제 앞에 서 있는 사람과 저를 번갈아 보며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신경 쓸 수 없었어요. 그 사람에게 팔을 뻗었고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오열이 터져 나왔습니다. 오빠! 오빠! 어디 갔다가 이제 온 거야? 오빠! 오빠! 미안하다. 오빠가 미안해. 너무 늦게 왔어. 오빠가 잘못했다. 아유, 오빠라니? 오빠라니? 여보, 우리 오빠야. 어렸을 때 집 떠난 우리 오빠. 아이고, 오빠. 엄마가 오빠를 얼마나 기다렸는데. 이 야속한 인간아. 지금까지 어디서 뭐하고 산 거야? 왜 살아있으면서 한 번도 연락도 않고 대체 어디 숨어 있었길래 찾을 수도 없고. 미안하다. 하루하루 그냥 죽어라 살다 보니 그렇게 됐어. 오빠가 잘못했다.
지금이라도 오빠가 지금부터라도 잘할게. 오빠는 제 손을 꼭 잡고 있었고 남편은 조용히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저는 오빠를 보자마자 울먹이며 물었어요. 오빠, 어떻게 살았어? 응? 어떻게 날 찾았어?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수많은 궁금증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오빠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더니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죠. 20살에 다들 성인이라고 하지만 너도 애 키워봐서 알잖냐. 몸만 어른이지 속에는 여전히 불뚝거리는 아이가 살고 있는 거. 엄마랑 사는 그 남자가 죽기보다 싫어서 뛰쳐나오고 몇 번이나 돌아가려고 했다. 그런데 그게 하루 이틀 미루니 한 주, 두 주가 되고 그게 한두 달이 되더라고. 결국에는 1년이 되고 10년이 되면서 점점 핑계만 생기더라.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숨으려고 작정한 사람도 흥신소 쓰면 다 찾던데. 오빠는 도대체 어떻게 흔적도 없었어. 엄마 돌아가시는 날까지 오빠 찾겠다고 돈도 많이 쓰고 흥신소도 썼어. 오빠랑 비슷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만 들으면 어디든 쫓아가셨다고. 마지막까지 오빠 보고 싶다고 하셨어. 그 한을 품고. 오빠는 제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어깨를 들썩이며 한참을 울더라고요. 그 다음에 오빠가 해준 얘기는 참 파란만장했습니다. 오빠도 고생을 엄청 많이 했더라고요. 20살 남자가 혼자 무슨 일을 많이 할 수 있었겠습니까? 처음 2년간은 전국을 떠돌며 건설 현장에서 일을 했답니다. 어리다고 무시하는 사람도 있었고 반면에 어린 나이에 일하는 걸 신통하게 봐주며 아껴주시는 어르신들도 있었다고 했어요. 그렇게 2년 동안 전국을 돌며 일하다 보니 이제는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해졌을 때 몇 번 마주쳤던 현장 감독님이 오빠에게 진지하게 말했답니다. 아니, 눈 앞만 보면 돈 버는 게 맞지.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이 마지막 부딪히는 벽이 뭔지 알아? 바로 지치는 거야. 배우지 않고 노력하지 않으면 내가 처한 환경에서 벗어나는 게 어려워. 우리야 이제 벗어나는 것보다 지금 있는 데서 버티는 나이가 되었지만, 아니, 넌 다르잖아. 공부해. 오빠는 그 현장 감독님이 진지하게 소주 한 잔을 따라주며 해준 그 말에 마음이 크게 울렸다고 했어요. 하지만 당장 돈을 벌지 않으면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선뜻 결심을 못하고 있던 그때 귀인을 만나게 된 겁니다. 현장 감독님이 평소에 오빠를 칭찬하면서 밑밥을 좀 깔아두셨던 모양이더라고요. 건설사에서 현장직 일부를 대상으로 장학지원 제도를 만들게 있었는데 오빠가 그 제도에 합격한 거였어요. 회사에 지원해준 돈으로 학교를 다니고 회사 기숙사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공부를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학교 내 다양한 장학금을 받아가며 결국 유학까지 가게 된 거죠. 내가 미국에 무슨 연고가 있었겠어. 무작정 기회를 찾아갔는데 처음 몇 년은 정말 힘들었지. 공부하겠다고 갔지만 접시 닦고 세탁소에서 다리미질만 하며 살았거든. 그러다 그 지역 교회에서 후원을 받게 됐어. 오래전 아들을 잃은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날 유난히 예뻐해 주셨어. 미국에서 자수성가해서 슈퍼체인을 좀 갖고 계신 분이었거든. 몇 년 뒤에 그분이 진지하게 나한테 물어보시더라고. 혹시 양자로 들어올 생각 없냐고. 양자? 어른이 된 오빠를 양자로 들였다고?
이 성인 입양도 가능하니까 그분은 고아였고 아내분도 아들도 다 잃고 혼자 계셨던 분이야. 재산 남길 사람도 없고 내 인생이라도 평평하게 해주면 자기가 이 땅에 온 보람이 있겠다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분 아들로 들어간 거야. 지금 내 이름은 알렉스 김은강이야. 그분 성이 강이어서 나도 그 성을 따르게 된 거고. 오빠가 제 앞에 나타난 후 그동안 흥신소로도 오빠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던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오래전 한국을 떠나고 이름까지 바꿨으니 찾을 수가 없었죠. 오빠는 저에게 앞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은 절대 없이 살게 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저는 그런 것보다는 그저 오빠가 제 앞에 다시 나타났다는 것이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참 사람 인생이란 행복과 불행이 함께 오는 것 같아요. 오빠를 만난 후 하루하루가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았는데 아들이 자꾸 저를 지하로 끌어내리더군요. 사업 자금을 달라고 조르던 아들이 결국 그게 안 되니까 자기 깐에는 배수진을 친다며 회사를 때려치웠어요. 저랑 남편이 뭐라고 하자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이기적으로 구신 바람에 다 꼬인 거잖아요. 저 사업한다고 회사에서 휴가도 많이 쓰고 땡겼을 거 다 땡겼었는데 그러니까 저한테 왜 이런 시련을 주시냐고요, 왜? 너 지금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우리는 처음부터 안 된다고 분명히 말했잖아. 그런데 제 아들놈보다 며느리가 한술 더 뜨더라고요. 며느리가 셀쭉하게 가만히 있다가 혼잣말처럼 들으라는 듯 말하더군요. 아유, 고슴도치도 지 자식은 이쁘다고 하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데 참 대단들 하시네.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에서 또 확 열이 오르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최대한 조근조근하게 말했어요. 넌 좀 빠져줄래? 제가 왜요? 아니, 그깟 반찬 때문에 아직도 꽁에 계신 거예요? 어른이 좀 이해도 하고, 그러는 너는 어른 아니고? 속 좁은 시부모 이해도 좀 하고, 아들 가르치려는 부모 마음도 좀 이해하고 그럴 수 없니? 어머니, 지금 그게 중요한 게, 너는 왜 항상 나랑 중요한 게 다를까? 그래서 너랑 나랑 사는 인생이 다른가 보다. 그치? 난 이게 중요하니까 참견하지 말래? 아, 진짜. 그리고 내 앞에서 그렇게 어이없다는 듯 한숨 쉬지 마. 재수없어. 그 한숨에 복 다 날아가서 네 남편이 팍복하게 되는 거야. 어른인 네가 이해해라. 내가 요즘에 늙어서 그런지 말이 걸러지지를 않네. 며느리가 제 말을 듣고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가 뻘겋게 달아오르는 모습이 아주 난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고 제 할 일만 했어요. 이후로도 며느리는 대놓고 말하지는 않지만 혼잣말처럼 불만을 툭툭 내뱉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도 지지 않고 맞받아쳤죠. 아들은 아마 자기가 회사를 그만두면 저희 부부가 결국 못 이기는 척 집을 팔아서 사업 자금을 대줄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아들이 백수로 놀고 있는데 부모가 어쩌겠어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하지만 저도 남편도 그런 식으로 넘어갈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소리 없는 전쟁이 계속되면서 저도 점점 지치고 한숨 쉬는 날이 많아졌어요. 그러자 오빠가 저한테 왜 그러냐고 물어봤습니다. 너 무슨 걱정 있어? 돈 걱정은 하지 말랬지.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걱정 중에 제일 만만한 게 돈이야. 다들 돈이 제일 큰 걱정이라고 하지만 사실 다른 큰 걱정거리를 맞이한 적이 없어서 그런 거거든. 그러게 오빠. 차라리 돈 걱정이면 해결 방법을 고민이라도 하겠어.
그런데 이건 자식 걱정이라. 왜? 뭔데? 저는 오빠에게 자초지정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게 이상한 게 아무리 오빠라도 자식 욕은 또 하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애둘러 대충 말을 했는데 눈치 빠른 오빠는 이미 상황을 다 알아챈 듯 했습니다. 내가 취직 자리 하나 마련해 놓을 테니까 거기서 일하라고 해. 조건 좋은 회사이니 싫어하지는 않을 거야. 그리고 낙하산으로 들어가는 거라 계약직에 비정규직으로밖에 못 들어가지만 노력하면 길은 있을 테니. 오빠의 말에 저는 미안하면서도 정말 고마웠어요. 남편에게도 말했더니 남편도 감사하다며 기뻐하더군요. 그래서 아들을 불러 회사 이름을 말하고 소개받았으니 들어가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처음에는 취직하라는 말에 입이 대빨이나 나오면서 여전히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하던 아들이 회사 이름을 듣더니 갑자기 입을 꾹 다물더군요. 오빠 말대로 요즘 젊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회사였나 봅니다. 이참에 마음 잡고 제대로 일해서 그냥 거기서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생겼고요. 오빠 덕에 취직한 아들은 처음에는 솔직히 떨떠름한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요즘 애들 사이에 유명한 회사라고는 하지만 사업할 생각에 바람들어 설렜던 마음이 금세 가라앉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그것도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나아지더라고요. 자세하게는 말하지 않았지만 예전에 다니던 회사보다 급여도 1.5배 정도 높아졌다 했습니다. 회사 복지도 좋고 매주 금요일은 또 4시면 퇴근을 시킨다네요. 가족들이랑 시간을 보내는 시간으로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조금만 노력하면 승진도 할 수 있고 일도 재미있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래도 말끝마다 자기는 사업 체질이라며 한 번씩 미련은 부리더라고요. 어차피 자기는 자금 좀 모이고 경력 더 쌓으면 나와서 사업할 거라고 승진도 필요 없다고 뻐기는데 제 눈에는 보였습니다. 평생 성실해 본 적이 없는 놈이 자꾸 스스로한테 핑계대는 게 말이죠. 저놈이 얼른 마음을 잡아야 할 텐데 라는 생각을 했지만 품 안의 자식이라 대놓고 끌고 가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아들도 변해가기는 했습니다. 하긴 당장 매달 꼬박꼬박 돈 꽂히고 번듯하게 양복 입고 다니면서 명함 돌미면 다들 오호하는 눈치로 보는데 지가 안 바뀌고 배기겠어요. 소위 완장이 생기고 나니 사업에 대한 의지도 서서히 꺾이는 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였습니다. 아이, 엄마는 사람이 대체 왜 그래? 뭐? 아니, 너 또 갑자기 무슨 트집을 부리고 싶어서 그래? 아이, 트집이 아니고 엄마는 대체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기는 해? 아닌 밤중에 홍두깨도 아니고 이건 또 무슨 신종 개소리인가 싶었습니다. 제가 멍하게 보고 있자니 아들이 주절주절 말을 하는데 와, 진짜 이놈 정말 사람이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급작스레 나타난 삼촌 덕에 취직을 한 건 고마운데 좀 더 좋은 조건이 아니라는 것에 불만을 하기 시작한 거였죠. 저한테 좀 더 좋은 자리, 소위 임원이나 관리직에 가까운 자리로 옮기게끔 힘써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자리는 상식적으로 청탁으로 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실력으로 치열하게 해야 하는 거잖아요. 혹 그런 자리를 마련할 수 있을 만큼 오빠의 영향력이 있다 하더라도 제가 부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오빠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는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제 아들 생각보다 더 많이 찌질하더라고요. 제가 꿈쩍도 안 하고 들은 척도 하지 않으니 그 다음부터는 아주 못된 성질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퇴근하고 자기 집 가서 밥 먹어야 하는 놈이 꼬박 저한테 와서 밥 내놓으라고 하대요.
엄마가 집에서 하는 게 뭐 있어. 아들 밥이라도 차려줘. 나 지금 받는 월급으로는 마누라한테 낯이 서지를 않아서 밥 해달라는 말도 못하겠어. 미안해서. 그러니까 엄마가 아들 밥이나 좀 해. 사실 아들놈 밥 해먹이는 게 뭐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심보가 못돼 먹었잖습니까? 밥은커녕 물 한 잔도 주기 싫었습니다. 너 나한테 맡겨둔 밥 있어? 가서 네 마누라한테 해달라고 해. 걔가 요즘 날 남편 취급이나 하는 줄 알아? 엄마처럼 유세 떨 형제도 난 없다고. 나 혼자 고군분투 애써야.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진짜 청둥벼락 같은 일갈이 터졌습니다. 오빠였어요. 이 버르장머리 없는 놈이 엄마한테 지금 무슨 개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저도 아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오빠 늙어서 다 사라졌을 줄 알았는데 카리스마 살아있더라고요. 그 옛날 엄마랑 살던 아저씨가 저한테 치근거리는 것 같은 느낌이 있을 때 덤벼들던 그 눈빛이 그대로 살아있더라고요. 아들은 너무 놀라 입을 쩍 벌리고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오빠 옆에는 남편이 서 있었어요. 아마 밖에서 만나 술 한잔 하다가 같이 들어오는 길이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저기 삼촌, 지금 말은 그러니까 오해가... 오해? 이 자식이 진짜 밥 해내라고 강짜 부리는 것부터 내가 다 들었는데 어디서 거짓말이야? 그리고 너 2만짜리 달라고 네 엄마 들들 볶는다며? 이 정신머리가 대체 어디 박힌 놈이야? 그 회사가 너깟 놓은 2만짜리 달아주려고 지금까지 그 풍파 다 해치고 온 줄 알아? 이 자식아, 너 따위 없어도 그 회사 잘만 돌아가. 그딴 소리 짓거릴 거면 너 내일 당장 사표 써. 삼촌, 그게 아니라니까요. 엄마한테 그냥 제가 아들로서 좀 투정을 부린 건데 넌 내가 바보인 줄 아냐? 투정이랑 불효도 구분 못하는 줄 알아? 내 금쪽 같은 귀한 동생한테 그딴 소리 하는 놈 나 안 본다. 조카고 나발이고 나한테는 동생 발톱만큼도 중하지 않아. 너 네 엄마 그리고 네 아빠한테 한 번만 더 건방지게 군다는 얘기가 내 귀에 들리고 내 눈에 보이면 얄짤 없다. 그런데 제 아들 진짜 눈치 없는 놈이더라고요. 오빠가 그 정도 했으면 입을 다물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뭔가 그렇게 미련이 남았는지 여전히 질턱이며 말대답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진짜 그 입을 한 대 치고 싶었습니다. 그냥 말이나 한번 해달라는 거죠. 아는 분이신 거잖아요. 물론 지금 자리도 감사하기는 한데요. 회사 다니다 보니까 좀 더 좋은 자리도 말해보면 가능할 것 같아서. 예끼 이놈아! 너 같은 정신머리는 내 회사에서는 그 자리도 과분해. 나는 조카라고 해서 무작정 봐주는 그런 사람 아니야. 그런 성격이었으면 내가 사업을 이만큼 키웠겠냐? 너 나 잘못 봤다. 내가 지난 10수년간 내 동생한테 미안한 게 있어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 원칙 깬 게 너 취직이야 이놈아. 생명의 은인이 와도 안 해주던 걸 해줬더니 뭐가 어째? 그제야 아들 얼굴이 하얗게 되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오빠가 아는 사람 통해서 자기가 얘기를 좀 해보겠다고 했지 자기 사업체라고는 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놀라서 오빠를 보자 오빠가 그러더라고요. 차츰 말하려고 했다. 내가 한국에 왜 들어왔겠니? 미국 사업은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난 한국 사업 파트를 전담하려 했거든. 나도 이제 인생 말년에 벌려만 놓고 갈 수는 없잖냐. 내 계열사 중 가장 많이 관여하고 있는 곳이라 이 저놈 하나 정도 슬그머니 넣는 건 무리 없겠다 해서 해준 건데. 오빠는 그 말을 하며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아들 표정이 점점 더 썩어가더라고요.
한마디로 가장 들키지 말아야 할 사람에게 가장 들키고 싶지 않은 모습을 보인 거나 다름없었던 거죠. 오빠는 아주 싸늘한 목소리와 표정으로 이렇게 엄포를 놓았습니다. 너는 앞으로 평생 그 자리에서 바뀔 일 없다. 대신 내 동생에게 제대로 하면 그 자리라도 유지할 거고, 아니다 싶으면 바로 해고야. 부당하다고 하고 싶어? 네 놈 자식 그 회사 들어간 자체가 부당이야. 그러니 내 앞에서 부당해고, 협박, 이딴 단어 들먹일 거면 비싼 변호사 사서 덤벼. 아주 사이다 같은 말을 툭 내놓고 오빠는 제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가자. 이 갈비 땡긴다. 그렇게 멍한 상황이 된 아들을 두고 오빠는 저를 데리고 나와 갈비를 사주더라고요. 뭐 아들 생각하면 먹히지 않았어야 하는데 희한하게 고기가 달았습니다. 이후 아들 내외는 정말 저희 부부한테 잘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평생 하지도 않은 안부 전화를 하지 않나 주말에는 근교 여행까지 가자 하더라고요. 게다가 뭘 자꾸 요즘에 유행하는 거 사들고 오는지 엄마, 그동안 내가 엄마한테 참 못했어. 지금이라도 잘할게요. 저 사람도 반성 많이 했대. 어머님, 제가 철이 없었어요. 그래도 저 사람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한 그 진심은 알아주세요. 씨알도 안 먹힐 변명과 입찬 소리를 줄줄 해두면서 입맛에도 안 맞는 음식을 해서 가지고 오는데 진짜 가짠더라고요. 사실 마음 같아서는 보는 앞에서 그대로 쓰레기통에 버리는 걸 저도 똑같이 해주고 싶었는데 그래봐야 똑같은 인간이지 싶어 참았답니다. 눈치가 없는 건지 아니면 진짜 미련한 건지 아들 며느리는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왔는데 김칫국 마시는 것처럼 그렇게 저희 부부에게 들러붙으며 친한 척을 계속해댔습니다. 딱 봐도 눈에 뻔한 수법이었지만 저랑 남편은 결심했습니다. 호가 호이라고 아시죠? 호랑이 뒤에 숨은 여우가 왕 노릇하는 거요. 저희는 호랑이 같은 오빠 뒤에 숨어 아들 며느리의 효도를 받는 여우가 되기로 했습니다. 그 효도가 진심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저희도 진심으로 고마워하지 않으면 되죠. 그냥 즐기려고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